오늘도 비례대표 1번 후보와 함께 정당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용혜인 후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용혜인 후보 하면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라 친북 시위 제안자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정당들 중에 용 후보가 왜 노동당을 선택하셨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거리에서 사실 이런저런 사회 운동들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끝까지 함께 싸웠던 정당이 제가 봤을 때 노동당이었고, 그래서 노동당에 좀 가입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시대에 이 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이 노동당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가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이 유일하게 노동당이어서 노동당에서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금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 노동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소수정당과 다른 점이요? 네. 많은 진보 정당들이 크게 이제 세부적으로 공약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체제 자체가 문제다. 이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 체제에서 청년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 자체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는 정당이 노동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점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당이 왜 용 후보를 1번, 비례대표 1번으로 선택했을까요? 네, 저는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그 정당의 세계관이나 혹은 시대인식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청년 후보로서 청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문제라는 것이 20대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불안정 노동의 문제, 저임금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노동당의 지금의 시대 인식과 잘 맞기 때문에 노동당의 비례 1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나요? 노동당의 비례대표요? 예. 저희는 이제 경선을 진행했고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고, 근데 정수보다 더 많은 후보가 선출되진 않아가지고요. 사실상 찬반 투표였지만, 그랬군요. 저와 이제 알바노조 전 위원장이고 지금 노동당 당대표인 구교연 대표 두 명이 출마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 1번, 2번 네, 두 분만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을 1번으로 선택한 노동당이 공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약을 그렇죠. 잘 실현하고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 1번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공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노동당의 정책은 지금의 경제가 위기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경제가 위기다라고는 사실 새누리당도 이야기하고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동당은 지금 사회의 한국 사회의 문제, 경제 위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위기, 비정규직들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동당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지금과 같은 저임금,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보고서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반대로 지금의 수출 중심의 저임금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고 노동당도 이런 소득 중심의 내수 중심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 그것도 2017년부터 당장 올려야 한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사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네, 이 시간을 주 35시간 플러스 5시간, 총 최대 40시간으로 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시 퇴근법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소득을 당연히 주면 좋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까가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새누리당도 공격을 할 네. 거고 또 다른 정당들도 공격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 예산이 40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재정 상태로 기본소득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한 167.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의 17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예. 노동당의 재정 모델은 다른 나라들보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딱 OECD 평균만큼만 일단 걷어보자라는 예. 것입니다. 한국의 그 GDP 대비 총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 한 34% 정도가 돼요. GDP에서 이제 34%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 건데 예. 한국은 이보다 한 10% 정도 낮은 23.9%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OECD 평균 정도로만 올리면 그것도 재벌과 대기업들한테 걷어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OECD 평균 정도만 올리면 20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70조의 기본소득을 하고도 30조의 예산이 남는 거죠, 연간. 예. 이 30조를 가지고 또 무상 등록금이라던가 대중교통 공영화라던가 아니면 악성부채 탕감이라던가 더 많은 좀 상상과 기획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법인세를 96조를 인하하고 뭐 담배 가격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데서 사실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노동당과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조세제도 자체는 간접세, 목적세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로도 재분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제도를 어떻게 다시 바꾸느냐,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고 우리한테 더 걷어라. 우린 더 내도 된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안 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높다고 네. 난리를 치고 있죠. 그걸 또 받아들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잖아요. 네, 그렇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충돌되는 지역이 결국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도 뭐 어느 뉴스에 그분이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럼 다 우리 문 닫아야 된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려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힘든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까? 저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이 돌지 않는 경제인 거고, 그 서민들이 그 자영업자,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에서 쓸 돈이 없어요. 치킨집도 그렇고 매번 카페나 치킨집 뭐 기타 다양한 상점들 매번 망하고 매번 없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쓸 돈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로 오르면 물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쇄하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퇴직한 후에 할 일이 없죠. 사회 안전망도 없고 60이 넘어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또 이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이 떼어가느냐의 문제도 역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정책들 같이 가져가고 있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문제나 혹은 임차 상인들의 그 임차인 문제, 뭐라 해야 돼, 상점의 그 임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같은 좀 영세한 사업장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이 지금 지역구에도 후보를 냈나요? 네, 지역구에 9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나가셨어요? 서울에 3명이 있고요. 예. 종로, 마포, 은평 3명이 있고, 이제 경기도 고양갑에 이제 신지혜 후보가 있고요. 대전 유성의 이경자 후보, 마산 하포의 이원희 후보, 그리고 대구의 최창진 후보, 그리고 강릉의 최종문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제 네. 화두가 사실은 소수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도 그 민중통합당인가 거기 비례대표 1번이 나오셨는데 민중연합당 네.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1번이 어제 나오셨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많이 정치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당들에도 사실은 청년 비례대표에서 또 한두 명씩 집어넣고 이런데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과 차별성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청년 문제가 사실 작년 박근혜 정부가 6월 달에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처음 임금 피크제라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기도 하고 예. 저는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들이 20대여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저만의 좀 특별한 점이자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저임금의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의 문제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그냥 유지시키고 유예시키는 정책들 혹은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정책들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노동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사회운동을 계속해왔고 이 사회운동을 만들어온 청년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운동을 안고 이제 사회운동이 아니라 다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안고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9대 국회 말에 계속 국회를 압박하면서 인상 네. 써가면서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들이 내세운 정부 여당이 내세운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틀린 이야기죠. 네. 왜 틀린 얘기죠? 네, 저는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딱 새누리당과 노동당 두 개 정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새누리당처럼 40,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임금 피크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 아니면 노동당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하는 40, 50대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기업이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그냥 그 돈을 꿀꺽 해도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노동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조금 더 책임을 지우는 그 일자리 창출 방식이고 예. 실제로 23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당의 총선 목표 의석 네. 몇 석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고 네. 하면 맨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노동당은 지역구 후보 9명,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있는데요. 원래는 지역구 후보가 10명이었어요. 그랬군요. 울산 동구에 현대중공업 있는 지역에서 예. 이가병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략지역구로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 오시다가, 예. 지난달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예, 진행하면서 예, 사퇴를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지금은 9명이 남았고요. 예. 사실 지역구에서는 그 울산 동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구가 단일화하게 되면서 노동당의 당선자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크게 가능한 것은 비례 한석 정도를 열심히 해서 좀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당은 1호 법안, 20대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 원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것들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제안들을 했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당장 2017년부터 1만 원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약속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임기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은 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고 싶고 이를 위해서 이제 조세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들도 같이 좀 병행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가장 좀 애착이 가고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에요.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당 번호 몇 번인지 찍으려면 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번인지 그리고
이번 총선 노동당이 내세운 모토랄까, 구호랄까,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노동당 정당 번호는 14번이고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쭈루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는 또 다른 당이 있으니 투표하실 때 꼭 14번 확인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함께 살자입니다. 재벌과 대기업들만을 위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그 외에 소외되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 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좀 이 소득 중심의 경제 체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당선되셔서 네. 그 법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